안녕하세요, 아스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군무원 임용 시 숙소 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군무원 첫 임용이 되시면은 대부분 연고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군부대 내에 있는 관사나 독신자 숙소를 얻으시면 좋겠지만 대부분 군 관사나 독신자 숙소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질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있더라도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되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에 오를 경우도 많아서 대부분 밖에 있는 집을 구하셔서 밖에서 지내시다가 대기 명단에 이름 올려서 자기 순서가 되면은 관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임용되시는 분들이 관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집을 구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 갖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참고만 하는 수준에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 말투가 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1.5배속 정도로 해두시고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발령입니다. 발령지가 결정되면은 임용일까지 뭐 한 달에서 2주, 촉박하면은 10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습니다. 예, 시간이 참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니까 그거를 늦지 않게 웬만하면 제깍제깍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문의를 하세요. 문의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영상 자체가 숙소, 집에 관한 그 영상이기 때문에 집에 관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관사 또는 독신자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셔야 돼요. 당연히 대답은 있다 없다로 나뉠 텐데 있으면은 그냥 여기 있는 경우 그냥 절차 물어보고 신청하시면 되고, 관사가 없는 경우 그냥 집을 알아보시면 돼요. 관사는 군무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왜 안 주냐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무원은 안 주고 군인한테 제공하는 것이고 남는 경우 군무원한테 제공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되는 경우 외래자 숙소나 내부에 뭐 육군, 공군, 뭐 해군 회관이 있으면은 1, 2주 정도 임시로 이용이 가능한지를 문의를 하세요. 왜냐면 시간이 촉박해서 집을 빨리 못 구하는 경우 임용일이 다가와 갖고 허둥지둥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용이 되고 나서도 외래자 숙소나 내부 회관에서 1, 2주 정도 거처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준다고 하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때 반드시 통근버스 노선도와 시간표를 문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집을 구할 때 이 노선도, 그 노선도 위주 근처에 집을 잡는 게 좋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사전조사는 호갱노노, 다음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직방 앱 등을 이용해서 출근지와 통근버스 노선도 동선에 있는 물건들을 거래 가격과 해당 부동산 물건의 재원을 파악을 해둡니다. 미리. 여기서 말하는 재원은요, 이 뭐 건물의 준공이 언제 됐는지, 아파트의 경우 뭐 준공 연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세대는 몇 세대나 사는지, 기름 보일러인지 뭐 가스 보일러를 쓰는지, 뭐 중앙 난방인지 개별 난방인지, 주차는 몇 세대나 가능한지, 관리사무소가 있는지,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거 반드시 조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 부동산에 같이 방문해서 해당 물건을 보러 가셔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여기 딱 맞습니다. 부동산은 사진으로 보시는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관광 렌즈로 찍기 때문에 작은 집도 크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흠이 되는 부분은 찍지도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보셔야 돼요. 예, 이런 점이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집 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 목록입니다. 이건 그냥 목차라고 생각하세요. 출근지는 근처인가, 통근버스가 노선 근처인가, 주거의 형태는 전세인가, 인터넷 환경은 어떠한가, 도배나 장판은 어떻게 해주는가, 1년 단위 계약이 되는가,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얼마나 많고 인접해 있나, 선순위 제한 물건 설정이 되어 있는가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출근지 근처인가. 업무 특성상 뭐 언제든 부대로 복귀할 수 있고 조기 출근이나 비상대기 등 뭐 특별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출근지 근처에 둥지를 트는 게 좋아요. 네. 먼데 틀면은 뭐 이제 일단 뭐 부대로부터 벗어난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뭐 비상 상황이 됐을 때 빨리 출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근처에 둥지를 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령 통지서가 나오고 담당자와 연락이 되면은 출근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쪽에 집을 잡으면 좋을지 확인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통근버스 노선 근처인가, 이거는 첫 번째 것과 겹쳐서 보셔야 되는데, 통근버스 노선도와 시간표를 확보하셔서 해당 노선 근처로 집을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는 경우에, 자가용이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차가 없는 경우에 있어도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면 교통비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근데 군무원이 참 박봉이기 때문에 교통비조차 돈이 나가므로 이런 것으로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이 있더라도 임용지 사정에 의해 5부제나 10부제 이런 자동차 이안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부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통근버스 노선 근처에 집이 있다면은 부담 없이 손쉽게 출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뭐 대도시나 이런 데 위치한 집이면 괜찮은데, 뭐 산간 오지나 이런 데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버스나 택시가 잘 오지 않습니다. 버스가 오더라도 막 1시간에 한 대 오고 그래요. 그러면 부대로 출근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차를 이용하지 못할 때에도 부담 없이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근버스 노선 근처로 집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주거의 형태인데요. 주거의 형태는 물론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빌라랑 오피스텔랑 뭐 비슷하고요. 이 빌라가 좋은 것도 있고 오피스텔이 좋은 것도 있고, 뭐 빌라가 나쁜 것도 있고 오피스텔이 나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역시 관리비가 있어요. 관리비가 근데 뭐 그렇게 거의 구형 아파트라 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곳은 역시 비싸겠죠. 예, 관리비가 있다는 거. 그리고 특징이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는 거의 제공을 안 해요. 대부분 제공을 안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아주 신식 아파트의 경우 가스레인지를 뭐 요즘에 뭐라고 하죠? 인덕션? 예, 그런 걸로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애초에 그 전세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저렴한 곳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것들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가격이 아파트는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예, 높지만 쾌적하고요. 중앙 난방인지 개별 난방인지 정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빌라는 관리비가 보통 청소비 쪽으로 월 1만 원 정도 나와요. 예, 대부분 집주인이 그걸 요구하고요. 그게 아니면 수도랑 전기, 인터넷을 포함해서 그냥 몇만 원 더 받고 퉁치는 경우가 있어요. 한 4, 5만 원 더 내시면은 수도랑 전기 무제한에 인터넷까지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빌라는 약간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에도 뭐 자유롭지 못한 경우는 많고, 그리고 빌라의 특징은 역시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관리사무소가 없다는 게 좀 약간 단점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누수 같은 게 일어나거나 층간소음 분쟁 같은 게 일어나면은 중재해줄 사람도 없고, 택배가 왔을 때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분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이 안 좋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은 건물에 편의시설이 있어서 좀 편리해요. 근데 원래 용도가 대부분 사무용도로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벽이 얇아서 소음에 무척 취약합니다. 복도에 지나가면서 말하는 소리도 들릴 정도예요. 그리고 관리비가 생각보다 비싸요. 여기는 싸야 8,000원, 평당 8,000원, 예, 그리고 비싸면 13,000원까지도 나와요. 13,000원 이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점. 그리고 복비도 오피스텔은 좀 비싸게 받아요. 복비,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 예, 복비도 대부분 오피스텔은 좀 더 그 요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대신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관리비를 내는 만큼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분쟁을 중재해 주기도 하고 택배를 대신 수령해 주는 업무를 해주기도 하며, 제일 좋은 건 역시 쓰레기 분리수거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분리수거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서 요일별로 어느 날은 재활용, 어느 날은 뭐 일반 쓰레기 버리는 날이 정해져 있기도 한데, 대부분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이런 날 구분 없이 그냥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관리사무소 직원 아저씨가 나와서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계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전세인가? 이건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산간 오지로도 갈 수 있는 군무원 특성상 일단 지방 발령 시에는 매매는 권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이상 매매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간에 갑자기 뭐 계시다가 갑자기 전소구를 가야 된다, 뭐 파견을 간다거나 딴 데로 가야 될 경우 바로 팔고 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깡통 전세도 많고 그리고 거래 자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팔고 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매매는 권하지 않고요. 월세의 경우 이거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20에서 40 정도 구분이 분포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보증금 300에 뭐 25, 보증금 뭐 500에 10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은 지금 300에 35 뭐 이렇게 살고도 계시고요. 보증금 300에 월세 35 이런 돈인데 문제는 이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이에요. 생돈이에요. 생돈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에 10에 샀다고 쳐요. 500에 10이면은 이게 1년이면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저축을 할 수도 있는 돈인데 박봉의 군무원으로서는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어요. 월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전세를 하셔야 됩니다. 전세가 최적이에요. 전세 물건을 구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일단 전세는 보증금이 세죠. 5천, 저렴한 데는 뭐 2천에서 3,500까지 대부분 이 정도 분포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아파트 경우는 4천에서 5,500 사이 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텐데 일단 군무원 합격자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는 3% 후반이고요. 한도는 3천만 원 정도 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나은행이 이 정도 줍니다. 금리 3.7%, 아무것도 그냥 순수히 마이너스 통장만 개설했을 때고요. 추가로 적금이나 뭐 월급을 이체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은 뭐 3.4 뭐 이렇게도 떨어지긴 해요. 금리가 떨어지긴 하는데 3.7로 한도 3천만 원 나오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는 같고요. 한도는 2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통합한도라 신한은행을 받으시든 하나은행을 받으시든 한 곳만 받으셔야 돼요. 근데 뭐 최대의 한도 3천만 원까지는 마이너스 통장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염두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뭐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럼 무주택자만 가능한데 뭐 신혼부부도 뭐 가능한 상품이 있고요. 이게 3% 초반 금리입니다. 뭐 3.3, 3.4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전세자금을 전부 대출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전세자금의 80%를 대출해 줍니다. 보증금의 80%. 뭐 4천만 원짜리 집이라고 하면은 48에 32니까 한 3,200만 원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800만 원 어디서 구하느냐? 예, 아까 말씀드린 여기 군무원 합격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시면 돼요. 예,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워낙 둘 다 금리가 싸기 때문에 충분히 전세를 구하시는데 이 두 가지 이용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는 나중에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돈 모으기도 좋습니다. 예, 이런 월세보다 이 전세 자금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훨씬 싸기 때문에 굳이 월세를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방 경우 뭐 깡통인 건물들도 많고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면은 웬만하면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세요. 전세 보증보험은 옛날에는 뭐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증보험료도 이 정도 5천 이하 금액이면은 월 몇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월 4만 원인가 5만 원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월인가 연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액수가 좀 적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 전세가 끝나고 그 건물주가, 임대인이 당신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돈을 또 보증금을 넣어줘야 그 돈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은 시간이 흘러가기도 하고 나도 빨리 전속 가야 되는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 하시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시고
집주인이 그런 안하무인으로 나오면은 전세 보증 보험을 통해서 전세금을 확보하셔서 나가시는 걸 권합니다. 이게 훨씬 편리하고 좋은 제도니까 최대한 제도는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 다음은 인터넷 환경입니다. 오래된 집의 경우, 이거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 포함이에요. 인터넷이 전화선을 통한 VDSL만 되는 곳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VDSL만 되면 광랜이 안 될 수도 있고 기가랜은 당연히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KT나 이런 데서 일반 동케이블, 전화선을 이용한 케이블로 500메가 속도를 내거나 하는 기술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집 주소를 통신사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거기서 어떤 상품이 된다 안 된다를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부 이런 인터넷 상품의 경우 창문이나 셰시를 외부에서, 이게 집이면은 외부에서 뚫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셰시나 유리 같은 걸 뚫어서. 그럴 경우 선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집주인이 굉장히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약하시기 전에 집주인한테 이 집은 인터넷 쓰려면 여기 선을 이렇게 뚫어야 된다는데 뚫어도 괜찮겠냐고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은 집을 원상복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샤시를 맞춰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유리를 다시 갈아줘야 된다던가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상의를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빌라 원투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비에 전기, 수도, 인터넷비를 포함해서 받고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아주 많은 경우를 제가 겪어봤는데 만약에 건물 전체가 6집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인터넷이 이 건물에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이 하나 갖고 6집이 다 나눠 쓰는 이런 형태의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선 갖고 6집이 나눠 쓰니까 엄청 느리겠죠. 만약에 이 건물에 20가구가 있다. 그러면 집주인이 돈 많이 벌려고 인터넷을 딱 3회선 넣어놓고 3회선 갖고 20집에 나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공유기 꼽아놓고 통신실에다가. 이러기 때문에 좀 엄청 느려요. 근데 만약 좀 쾌적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애초에 문의를 또 하세요. 따라서 인터넷비를 관리비에서 제하고, 이 관리비 여기 포함이라고 했죠. 여기서 인터넷비만 좀 제하해주고 따로 신청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시고요. 또 이 신청해서 문의하실 때 또 이전처럼 오래된 집에 걸리셔서 이렇게 샤시나 창문을 뚫어서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도 또 다시 이 부분까지 말씀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것도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신 3사가 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못 들어온 통신사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오피스텔 건물주와 계약된 특정한 통신사만 써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집에서 쓰던 인터넷을 이사하시는 곳으로 이전을 한다 싶을 때 이전이 안 되는 곳도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 이런 점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배나 장판은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 이거 반드시 염두하셔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월세는 도배나 장판은 모두 집주인이 해줘요. 들어올 때. 왜냐면 월별로 이렇게 세를 받기 때문에 해주는데 전세는 정말 더러운 경우에만 해주고 보통은 안 해줍니다. 보통 자기가 들어오면서 입주 청소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협의를 통해서 그냥 도배나 장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를 잘 구워 삶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월세는 소모품, 형광등이라든가 수전, 샤워기 이런 거 그런 게 고장났을 때 모두 집주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다 집주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면 월별로 세를 내니까. 근데 전세는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여기를 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하셔야 돼요. 세입자가. 그런데 보일러라던가 주요 구성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건 원래 여기 구성품이므로. 근데 이걸 가끔가다 안 해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를 하는 걸 권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야소리 못하니까요. 예, 그리고 1년 단위 계약이 되는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직 계약을 안 해봤는데, 왜 이걸 문의해야 되냐면은, 관사에 들어가기 위해서인데요. 관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전속 갈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일단 밖에서 집을 구해놓고 관사 대기 명단에 이름 올렸어요.
올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중간에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부대에서 관사 순서가 됐으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애초에 2년을 하셨어요, 본인이.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은 2년을 합니다. 근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관사 계약이 됐다고 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계약 위반이 돼버립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1년 기간에 해당하는, 만약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월세를 그대로 부담하셔야 돼요. 월세를 그대로 부담하거나 아니면은 계약자를 본인이 구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자를 구해 주거나, 그래서 계약자를 구해서 남은 기간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기 계속 살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전세를 사신다면은 월세는 안 내겠지만 계약자를 또 구하셔서 여기를 메꾸시거나, 아니면 그냥 빈집으로 둔 채로 관사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사시거나,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임대차가 2년이긴 한데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해서 계약 기간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계약 기간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계약은. 그런데 보통 임대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2년을 원해요. 월세든 전세든 그 수익을 계속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2년을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게 1년을 구하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2년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말을 해두셔야 돼요. 난 1년짜리만 원한다. 1년을 어떻게든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공인중개사한테 이렇게 바카스라도 사드리면서 1년짜리 좀 구해달라고 잘 말씀을 하시면은 구해주니까 이거는 본인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1년 계약을 하셨는데 1년을 살았는데 관사가 자기 순서가 안 왔어요. 예, 그러면 다시 집을 구해야 되느냐?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다시 집을 구해야 되느냐? 예,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일단 편면적 강행 규정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를 하는 임차인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임대인,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다면은 이 세입자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1년을 계약했을 때 1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주거는 2년을 보장합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보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한테 1년이 지났어도 사정이 안 되면은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한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나는 1년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임대인은 이 2년을 주장할 수 없고 그냥 1년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세입자로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못 구하신 경우 그냥 1년 더 살고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이나 편의시설은 얼마나 있나. 물론 집 근처나 출근지에 시내로 연결되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은행, 관공서, 시장, 공원, 다이소 등이 얼마나 있고 인접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인데 다이소를 제가 왜 굳이 적었냐. 다이소가 이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들 아주 저렴하게 팔죠. 그래서 적어놨는데 이걸 왜 적었냐면은 대부분 군무원 임용하시는 분들이 기혼보다는 미혼들이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혼인 경우는 이건 없어도 되겠지만 있으면 좋고요. 미혼인 경우 혼자 사는 경우에는 이런 저렴한 생필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종이컵이라든가 휴지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세탁용품이나 빨래에 쓰는 용품, 화장실 청소용품 이런 게 다이소에 저렴하게 많이 팔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은 그냥 좋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유흥가가 가까이 있으면은 밤에도 시끄러울 확률이 매우 높아요.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흥가 근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선순위 제한 물건이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건 약간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요즘 깡통 전세가 많아서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갑구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을구의 전 선순위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 계약하실 때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달라고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요구를 하세요. 예, 공중사한테 요구를 하면은 떼어줍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표제부, 예, 그리고 갑구, 을구로 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고, 이 건물에 재원이 적혀 있습니다. 뭐 슬라브 형식, 벽돌조, 그리고 몇 평인지, 대지권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해서 표시가 된 부분이에요. 소유자, 뭐 보존 등기, 처음 이 건물을 세울 때 하는 게 보존 등기인데, 그 보존 등기를 누가 언제 했는지, 그 이후로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기록한 게 갑구고, 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물권 설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제한물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등기, 가압류, 뭐 저당, 근저당, 전세권, 지역권, 뭐 지상권,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갑구의 갑구의 소유자가 나와 있다고 했죠.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실제 임대인이 동일한지, 계약하는 임대인 당사자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뭐 대리인이 왔을 경우 임대인의 그 인감증명서랑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을구는 제가 제한물건이 있다고 그랬죠. 을구의 선순위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 써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순위 제한물건은 가등기, 가압류, 저당, 근저당, 전세권, 지역권, 뭐 이런 거, 뭐 지상권, 임차권 등기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 물건에 좀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제대로 쓸 수 없게. 이런 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게 있는 물건은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돌려받더라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금인데 아주 골치 아파지는 형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애초에 이런 게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 작은 전월세 이제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선순위 제한물건이 있으면 얘네부터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너는 임차인인데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너부터 최우선해서 변제를 해줄게 라는 권리예요. 근데 이게 있어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금전 반환까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걸리냐면은, 일단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이제 경매 이제 개시 등기가 걸릴 거예요. 경매 개시 등기가 걸리고 이제 경매가 개시됩니다. 경매일이 언제 기일이 잡히고요. 이게 한 번에 낙찰되면 되는데, 낙찰이 뭐 안 돼서 유찰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낙찰이 되면은 이제 낙찰자가 와서 여기 살고 있는 저희 세입자한테 명도를 하려고 할 거예요. 집 언제 비워 주실 거예요?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이 명도를 할 때 이제 이 낙찰자에게서 명도 확인서라는 걸 받아야 돼요.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이 법원에 제출을 하면은 그제서야 제2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보증금이 법원으로부터 저에게 옵니다. 예. 이때까지가 뭐 최소 6개월 걸리고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지방은 또 잘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이런 을구, 등기부등본 을구에 제한물건이 걸려있는 것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넣으면 좋은 특약사항입니다. 이런 거 넣으시면 좋아요.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 가등기, 임차권 등기, 전세권 설정, 근저당 담보물권 설정 등 뭐 제한물권의 설정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뭐냐면은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이제 보통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걸 받게 됩니다. 예, 그냥 계약서만 들고 가시고요. 들고 가셔서 그 동사무소 직원한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하시면 전입신고를 해주고 확정일자 도장을 여기에 꽝 하고 찍어줘요. 그리고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전입신고의 효력이 이 즉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신고한 날 이길 0시에 생겨요. 효과가 이길 0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2일 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했다고 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런데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같은 날에 은행에 가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근저당이 A은행에서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누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냐면은 이 은행이 우선순위가 돼요. 왜냐하면 근저당은 설정한 즉시 효력이 나타나지만 전입신고 이 확정일자의 효력은 이길 0시이기 때문에 1월 3일 0시부로 발효가 됩니다. 그럼 순위상으로 이 근저당이 먼저가 되겠죠. 1월 2일이니까. 이래서 전입신고 효력이 이 0시에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은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세입자가 돼서 굉장히 골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구를 넣어 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14일로 잡은 이유는 입주일로부터 이제 입주하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제가 14일이라고 쓴 거고요. 바로 받으실 수 있으면은 뭐 이 날짜 조정해서 또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 소모품의 노후는 세입자가, 주요 구성품의 노후나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을 한다. 이건 웬만하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 쓰면은 무조건 세입자가 다 해야 된다. 네가 다 물어내라. 이런 막무가내 임대인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소모품이나 주요 구성품도 명칭을 세세히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그리고 에어컨이나 인터넷 설치 시에 외부에서 안으로 선을 넣어야 할 때 셰시나 유리를 뚫고 해야 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에어컨도 창문형 에어컨은 상관없지만 일반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기를 밖에 달고 이 관을 이렇게 넣기 때문에 창문이나 유리나 셰시를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벽을 이렇게 동그랗게 뚫어갖고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은 나갈 때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여기 세멘트로 다 발라줘야 되고, 만약에 셔시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 조그만 거 뚫었는데 이것도 통째로 갈아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거는 계약서 사항에 넣어 두시는 게 좋아요. 계약사항, 특약사항은 무조건 이 특약대로 발효가 되는 거라 무조건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집을 둘러볼 때 잘 둘러보세요. 그리고 고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상에 미리 명시를 하세요. 입주일 전까지 임대인이 수리, 교체를 해주겠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됩니다. 만약에 집을 구경하러 가셨는데 방범창이 없다던가, 아니면은 저기 화장실 타일 바닥이 깨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창문에 유리가 좀 깨져 있다던가, 아니면 저기 구석에 곰팡이가 너무 쓸었다던가, 이런 사항을 미리 계약서에 써두세요. 언제까지 이 부분을 전부 교체 또는 수리해 주기로 한다. 그 수리한 후 입주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안 고쳐져 있으면은 시정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걸 꼭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 이외에도 계약 종료 시에 이제 분쟁이 일어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모조리 계약서에 넣는 게 좋아요. 대부분 분쟁이 일어난 것은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는 대표적으로는 벽에 못 박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따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건 소지가 있는 것들은 모조리 계약서에 미리 넣어 두시는 걸 권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알아본 또 기타 팁입니다. 만약에 해당 발령지 맘카페에 가입하셔갖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맘카페들은 대부분 일정 연령이 된 성별이 여자인 분들만 가입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군무원분들은 그냥 가입하시면 되는데, 남성인 분들은 그냥 가족분이나 여성 지인분한테 가입해서 이런 정보 좀 찾아달라 부탁을 하셔갖고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 맘카페에 관사나 이 지역 살기 좋은 곳이나 전세 물건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최소한 5군데 정도는 돌아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낮에 한번, 그리고 밤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는지 이런 것도 달라요. 그리고 낮에는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도 밤에는 퇴근하고 돌아와서 왁자지껄한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집 구경을 갔을 때 채광, 그리고 습기나 곰팡이 쓴 곳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압은 세면대나 개수대는 물론 변기물도 내려보셔야 돼요. 변기물 수압이 안 좋아서 변기가 안 내려가고 변기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기물도 해보시고, 그리고 물건상의 이상 유무는 모두 수첩에 적으시거나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셔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깨진 유리가 있으면 뭐 이런 거 체크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상에 이런 것은 입주일까지 고쳐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수정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알아볼 때 공인중개사한테 최대한 자신의 상황과 예산 이런 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얼마고 무슨 대출이 이용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고 뭐 원룸인지 투룸인지 기름 보일러인지 뭐 가스 보일러 이런 거 원하고 뭐 자기는 택배를 보관해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등등을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입주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하시면은 공인중개사가 최대한 그걸 메모해뒀다가 그거에 맞는 물건을 잘 찾아봐 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딱 뭐 한두 개도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 한 개는 한두 개는 아니고 두세 개 정도만 보여달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애초에. 왜냐면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수법을 써요. 처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을 보여줍니다. 진짜 썩어가는 창고 같은 집을 보여주고 가격을 한 5만원이나 10만원 좀 더 올리고 훨씬 좋은 집을 보여줘요. 이런 식의 수법을 쓰면서 비교효과를 통해서 두 번째 집을 고를 수밖에 없게 이런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못 박으세요. 이상한 집 말고 정말 조건에 딱 맞는 집만 보여달라고. 정말 이 안 좋은 집 보는 것도 짜증나고 시간도 낭비되고 체력적으로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거는 말씀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걸 권합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군무원 숙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처음 임용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건 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사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평당 15만원인가 할 겁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랬어요. 13만원인지 15만원인지 20평짜리 들어가더라도 15 곱하면은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부담이 없고 나중에 전속하실 때도 그냥 바로, 이게 군 관사기 때문에 바로 보증금을 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그리고 군 내부에 위치해서 뭐 보안상 그런 것도 좋고요. 단점이 있다면 역시 군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뭐 택배를 받는다거나 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배달 음식을 뭐 못 먹는다든가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출퇴근이 편하고 뭐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아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